개인 택시 시작하면 월 400 가능? 퇴직자의 현실 수입 공개. 안녕하세요.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요즘은 은퇴 후라는 말이 예전보다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정년까지 꼬박 일하고 나서야 이제 은퇴하셨네요 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선택적 퇴직, 조기 은퇴, 다양해진 직업 등으로 퇴직 시기가 꽤 빨라졌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 후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 운전은 꾸준히 거론되는 선택지 중 하나예요. 어쩌면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교적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꽤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월 400쯤 벌 수 있다라는 소문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수입 예시들이 은퇴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개인 택시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들이 많다고 해요. 월 400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거죠. 오늘은 실제 경험담과 가까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개인 택시로 은퇴 후 삶을 꾸릴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택시의 현실, 정말 월 400이 넘을까? 먼저 개인 택시 하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문 중 하나가 근무 시간만 제대로 하면 월 400은 찍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만나본 기사님들, 그리고 지인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종합해보면 월 400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시기와 지역 차이, 택시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관광객이 몰리는 특정 지역이라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리기 쉬울 수도 있어요. 반면 중소도시나 택시 수요가 적은 곳에선 월 300도 버거워할 때가 많죠. 노동 강도와 건강 문제 차만 굴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교통 정체와 도로 상황에 늘 신경 써야 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목 피로도가 쌓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수입은 자연스레질 수밖에 없죠. 경쟁 대중교통이 발달해지고 카카오 택시 등 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택시 기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또 플랫폼 택시 등 신종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은퇴하시고 실제로 개인 택시에 도전한 세 분의 이야기를 살짝 각색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 사례난 대도시에 살아서 월 400 될 줄 알았지. 사례자 김현호, 62세, 서울 거주. 나는 원래 대기업에서 35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고 연금 어느 정도 받게 돼서 완전히 생활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 후엔 뭘 할까 하다가 운전 경력은 자신이 있으니 개인 택시를 해볼까 하고 생각했죠. 게다가 서울은 손님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월 400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택시 면허권부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면허 양수 비용에 차량, 보험, 세금,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해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나마 퇴직금이 있으니 가능했지만 요즘 양수 가격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이거 시작부터 돈이 많이 드네? 싶었죠. 그래도 어차피 이거 딱 한 번 내고 들어가서 부지런히 굴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단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으면 30만 350 정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또 쉬는 날이 사실상 없어요. 내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해야 수입이 생기니까. 운전을 오래 하면 피곤하지 않냐고요? 피곤하죠. 특히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어야 손님을 잡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초반엔 그래, 좀 무리하더라도 벌어보자 해서 한 달 정도 죽어라 이랬더니 세금, 기름값, 통신비, 보험비 제외하고 순이익이 380 정도 찍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실은 병원에 한 번 입원도 했어요. 결국 그 달 벌어놓은 거 다시 병원비로 나가게 생기니까
아,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적당히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면 300 초중반 정도 벌고 거기서 또 비용 빼면 250 아래로 떨어지는 달도 있고 그래요. 글쎄, 조금 더 젊었으면 모르겠는데 은퇴 후에 이만큼 빡세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할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누가 개인 택시 하면 무조건 400이라고 말하면 저는 몸 갈아 넣으면 가능하긴 해 정도로 얘기할래요. 이 사례를 보면 서울이라는 큰 시장에서도 넉넉히 400을 찍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있다 보면 체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 없이 개인 택시만으로 생계를 잇겠다고 하실 때는 일하는 시간 대비 실제 순이익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3. 사례 지방에서도 가능하대서 넘어갔는데 사례자 이종수 59세 지방 중소도시 거주. 나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데 여기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 교육비의 저축이라든지 부담이 여전해서 퇴직 후 할 일 없을까 찾았죠. 주변에서 개인 택시 해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말이 과거엔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열심히 하면 월 400, 못해도 300은 된다고 하길래 혹했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배달 서비스도 많아지고 자가용 이용도 많아지고 택시 탈 일이 꽤 줄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일단 손님 자체가 부족해서 매일 밤까지 운전해야 250 정도, 많을 땐 270 찍히기도 했어요. 근데 그 월 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인 거 아시죠? 여기서 기름과 차량 유지비, 세금, 각종 비용 다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0 정도 되려나. 어떤 달은 180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은퇴 후라 체력이나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 같은 대도시보단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지만 수입이 확연히 차이 나요. 그리고 지방은 택시가 안 잡히는 깊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만 콜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뛰면 돈이 좀 되긴 하는데 그게 몇 달 지속되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난 솔직히 개인 택시는 은퇴 후에 부담 없이 할 일이라는 말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월 400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땐 대도시 기준,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월 400을 기대하며 뛰어드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론 손님 자체가 적어 마일리지가 충분치 않아 월 300도 버거운 현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안 쓰던 몸 좀 갈아서라도 벌어봐야지 하고 마음 먹더라도 중장년층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4. 사례 나이 드니 플랫폼 택시에 밀려요. 사례자 박정숙 57세 수도권 서울 외곽 거주. 나는 원래부터 운전을 좋아해서 개인 택시가 은퇴 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55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조금 잃은 감이 있지만 이제 평생 직장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이라도 벌면 좋겠지 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한동안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손님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그렇게 몇 달 해보니까 월 35만 370 정도는 찍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400도 노려볼 만하다 싶었죠. 근데 요즘은 플랫폼 택시나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밤에 콜 수요가 몰릴 때 나 같은 일반 개인 택시는 호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에요. 승객 입장에선 편의 기능 많고 할인 쿠폰까지 쓸 수 있는 플랫폼 택시를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기사님들은 SNS나 앱 등을 활용해 단골 손님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익숙하지도 않고 홍보 채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350 찍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300 조금 넘기기도 벅찰 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이쿠 이거 이대로 가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잘 벌고 계신 분도 있겠죠. 결국 본인의 영업 노하우, 시간, 투자, 운전 스킬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포함 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운전 잘하니까 400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뛰어들어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통해 개인 택시가 예전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만 보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플랫폼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손님들도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개인 택시만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5.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고민한다면 알아두면 좋을 점.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개인 택시 월 400이라는 공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치로 보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까요? 초기 비용. 개인 택시 면허 양수비부터 차량 구입 리스, 보험, 세금 등 초기 자본이 꽤 들어갑니다. 막연히 월 400이면 금방 뽑지 하고 뛰어들기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건강과 체력. 중장년층에게 장시간 운전은 쉽지 않습니다. 실적을 올리려면 밤낮 없이 운전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는 허리 목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할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역 및 시기. 서울,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수요 차이가 큽니다. 또 계절적 이벤트성 요인의 연말 연시, 행사 시즌에 따라 매출이 들쭉날쭉할 수 있죠. 플랫폼 활용 능력. 지금은 단순히 택시만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호출, SNS 홍보, 단골 고객 유치 등 영업 노하우가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하면 점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 분산. 은퇴 후 아무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택시 하나에만 모든 기대를 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건강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순식간에 수입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 투자, 다른 파트타임 일등과 병행할 방법도 고민해 보시길 권장해요. 6. 정리하자면 개인 택시 하면 월 400 그 정도야 쉽게 벌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광고 문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부수입이 있거나 운전 노하우가 뛰어나거나 밤낮 없이 뛰며 건강에 큰 무리가 없어야 가능한 금액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고 멋진 일이지만 막연한 수입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와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꼼꼼히 고려해야 해요. 물론 개인 택시가 누군가에겐 분명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오랜 운전 경험이 있고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자신이 있으며 어느 정도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를 빠르게 쌓는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또 어떤 다른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수입이 확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은퇴 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건강을 지키면서 사회와 적절히 연결돼 있고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이길 바랍니다. 개인 택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지만 월 400, 월 500이라는 숫자에 혹해서 시작하기보다는 건강과 비용,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인지 찬찬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혹시라도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례자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 위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은퇴하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고민입니다. 직장에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은퇴 후의 삶은 마치 저 멀리 있는 불안한 그림자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저도 62세의 전직 은행원으로서 퇴직금 5천이라는 한정된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은퇴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금이 적어도 어떻게 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 후 생존을 위한 실전 노하우 1. 철저한 생활비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 제가 은행원으로 일할 때는 매달 정해진 예산과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한정적이니 생활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일단 매달 나가는 비용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친구 김씨 가명가 있어요. 김씨는 은퇴 후에도 돈이 넉넉치 않으니 꼭 필요한 것 외엔 절제해야 한다며 직접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에 쓸까? 고민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생활비를 줄이고 작은 소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은퇴 후의 경제적 압박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고 합니다. 2. 새로운 수입원 창출과 취미 겸 부업.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수입이 끊긴다는 점이에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은퇴 후의 빈자리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부업을 고민해 봤습니다. 제 경우는 평소 금융 관련 지식과 경험을 살려 소규모 금융 상담이나 투자, 멘토링을 해보기도 했고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강의를 열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작은 부수입이 생기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커지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전직 회사원 박씨 가명는 평소 좋아했던 요리를 부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요즘은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수 만든 반찬이나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작은 주방 공간에서 시작해 지금은 동네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의 사례처럼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부업으로 연결시키면 경제적 부담도 덜고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인간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은퇴 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때와 달리 은퇴 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내야 하죠. 저는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면서 또 다른 금융업계 출신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고민이나 불안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며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했어요. 또 한 예로 전업주부였던 이씨 가명은 남편이 퇴직 후 외로움을 느끼며 우울해졌던 경험을 계기로 지역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을 만나며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지금은 모임이 끝나면 다 같이 밥도 먹고 작은 여행도 다녀오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은퇴 후의 생존 전략 중 중요한 한 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힘. 제가 62세에 접어들며 은퇴 후의 삶을 시작할 때 퇴직금 5천만 원이라는 한정된 자산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생활비를 관리하고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마련하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은퇴 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 철저한 소비 관리로 경제적 부담을 줄인 김씨, 취미를 부업으로 연결해 새로운 활력을 찾은 박씨,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은 이씨는 모두 현실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며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남은 자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으로 버티는 제 이야기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작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수반됩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비 절감, 부업과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좀 더 심리적, 신체적 측면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 건강관리와 웰빙, 몸과 마음의 균형 찾기. 퇴직 후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실제로 은퇴한 분들 중 상당수가 몸이 먼저 망가지면 남은 인생이 즐겁지 않다며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곤 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62세에 이르러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예를 들어 한 은퇴자 김 씨가 겪는 퇴직 후 처음에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에 평소 무시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요가, 수영,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도전하게 됐다며 꾸준한 운동이 단순한 체력 증진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의 창구가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김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동 모임을 만들어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직 요리사였던 팍 씨가 겪는 은퇴 후 요리 클래스와 건강식 요리 모임을 주최하며 몸에 좋은 음식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팍 씨는 요즘은 단순히 맛있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건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합니다. 5. 취미와 자기계발, 인생의 두 번째 청춘. 은퇴 후에는 오랜 기간 직장 생활에 묶여있던 시간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기회가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이 씨가 겪는 은퇴 후 미술학원에 등록해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재발견했습니다. 직장 생활 때는 시간도 기회도 없어서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가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삶의 큰 즐거움이 됐다고 전한 이 씨는 현재 개인 전시회까지 열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퇴자 정 씨가 겪는 평생 관심 있었던 악기 연주에 도전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매주 작은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은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채우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정서적인 충만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큰 희망과 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6. 사회 참여와 봉사 나눔의 기쁨. 은퇴 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와 사회 참여 활동에 뛰어듭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같은 고민을 가진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보람이다 라는 생각 아래 소규모 봉사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멘토링 활동 등이 그러한 활동의 좋은 예입니다. 전직 교사였던 한 씨가 겪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독서 교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 씨는 말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새로운 인생, 지속되는 도전과 성장.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소비 관리와 부업, 인간관계의 확장을 통해 살아남은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큰 자산이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 취미와 자기개발, 사회 참여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출발했지만 차근차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오히려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 동안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은퇴 후에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혹은 경제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하는 용기와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빛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루는 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날이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 값지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와 사례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작지만 확실한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오르는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0%도 안심 못하는 노후 은퇴 후 삶, 제대로 준비하는 법. 에이 설마 나까지? 씁쓸한 웃음 뒤에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자산을 가졌다고 해서 노후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씁쓸하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노후 파산, 은퇴 빈곤 같은 이야기들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통계 자료는 냉정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노인들의 빈곤율도 10%를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겪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길어진 수명, 치솟는 물가, 예측 불가능한 질병과 사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평균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만듭니다. 나도 혹시? 막연한 불안감, 이제는 현실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모아둔 돈이면 충분할까?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난 괜찮을 거야. 아니란 생각이 부르는 비극 3가지 사례. 사례 1 성공한 사업가 김씨,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 노후 파산.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퇴직금도 연금도 없이 빚만 남은 김씨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70대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사례 2 고소득 전문직 이씨,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 직면.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자신 있던 이씨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로 인해 이씨는 결국 집을 팔고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사례 3 평범한 직장인 박씨, 자녀 결혼 자금 지원으로 노후 준비 차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박씨는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빠듯한 생활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결코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해? 물론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1. 현재 자산 및 지출 파악, 냉정한 현실 인식이 첫걸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신의 자산과 지출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얼마나 더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 예상 생활비 계산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월 300만 원으로 여행 다니며 취미생활 즐기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 활용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투자 등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을 활용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4.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건강,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야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5. 평생 학습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힘,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득 전문직도 피할 수 없는 건강 리스크, 탄탄한 노후 설계가 답이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젊을 때 빡세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두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승승장구하던 40대 의사 E씨,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인생 이막좌절. E씨는 40대 초반에 잘나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으로 젊은 나이에 병원 개원에 성공했고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자신 있었던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과 복통.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내가 암이라고? 믿기지 않는 현실, 그리고 무너지는 노후 계획. 이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암이라고?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했고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병원 운영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 씨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편안한 노후, 세계 여행, 자녀 교육 지원.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만은 예외일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당신의 노후를 위협한다. 이 씨의 사례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솔루션. 이 시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탄탄한 노후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철저한 건강관리.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나 직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충분한 보장성 보험 가입.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크리티컬 일너스 CI 보험 등 충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필수입니다. 3. 다층적인 노후, 자금 마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투자 등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유연한 은퇴 계획 수립.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퇴 시기, 은퇴 후 생활 방식 등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은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전문가와의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노후 설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재무설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준비된 노후, 행복한 인생. 임하게 시작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더욱 철저하게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 행복한 인생. 임하게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대기업 임원에서 개인 택시 기사로 퇴직 후 1년 만에 폐업한 씁쓸한 현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은 퇴직금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해야 할까?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분이라면 남들보다 안정된 노후를 꿈꿀 법도 한데 막상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죠.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58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가 단 1년 만에 폐업까지 가게 된 씁쓸한 경험담이에요. 은퇴 준비에 대해서 계획은 많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순간 마주치는 변수가 엄청나잖아요. 자본은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예상 밖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더욱이 개인 택시라는 일은 겉보기에는 차만 몰면 수입이 들어온다 싶은데 막상 해보면 규제며 비용이며 체력이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글에서는 그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창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려 해요. 또한 사례 3가지를 같이 들어보면서 왜 개인 택시를 했는데 실패했나? 어떤 점을 간과했나? 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비슷한 길을 걸어갈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퇴직 후 개인 택시라는 선택. 우선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니 어느 정도 퇴직금이나
자본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개인 택시였을까요? 보통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운전만 꾸준히 하면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니 퇴직금 들고 음식점을 차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운전 경력이 좀 있거나 기존의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차량을 오래 몰아왔다면 오히려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인 택시를 하려면 감차 문제라든지 면허 인수 비용, 차량 유지비, 가맹 택시 플랫폼 수수료, 세금 등등 생각해야 할 게 훨씬 많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적당한 시세에 면허만 사면 차 굴리기만 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계산을 해보면 기름값과 보험료, 차량 할부금 또는 차량 구입비, 정비비를 빼고 나면 과연 많이 남는지? 은퇴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곳곳에 숨어 있죠. 2. 폐업까지 이어진 결정적 이유 사례 3가지. 자, 그럼 이분뿐 아니라 은퇴 후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본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사례 1. 체력이 버텨주질 않는다. 퇴직 전에는 주로 사무직이거나 관리직이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일이라는 게 책상 앞에서 혹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죠. 그런데 개인 택시를 하려면 최소 8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게 일상이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짐도 실어드려야 하고 새벽이나 야간 운행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계속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허리, 목, 무릎에서 온갖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무리가 가는 거죠. 아,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한두 달 지나니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새벽에 출근하는 손님 태우려면 혹은 야간에 술자리 끝난 손님 태우려면 밤낮을 뒤바꾸는 스케줄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원래도 수면 패턴이 꼬이면 더 피곤해지는데 58세 이상이 되면 체력이 2030대와 다르죠. 어느 날은 운전하다 졸음이 몰려와서 가로수에 살짝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그냥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자칫 생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심각해지면 개인 택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례 2. 생각보다 높은 고정비용과 규제의 벽. 2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택시하면 매출은 나오니까 괜찮다며 쉽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자가용 운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개인 택시 면허 매입 비용도 거액이고 차량도 택시용으로 안전검사나 택시기기 설치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각종 세금, 사업자로서 내야 하는 것들, 심지어 앱으로 호출받으면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까지도 있어요. 요즘은 택시 호출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손님을 잡으려면 대부분 그 플랫폼을 써야 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호출 한번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떼면 하루 종일 운전해도 생각보다 남는 게 적다는 거죠. 특히 아침부터 밤까지 나름 열심히 굴렸는데 주유비에 점심 식사, 이런저런 비용 정산해보면 한 달 순수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식으로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운전 중 사고라도 한번 내면 보험료가 확 뛰고 면허 문제까지 꼬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마음 편하게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손주도 보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사라지니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어지는 거예요. 사례 3. 직장에서의 네트워크와 실제 영업은 다르다. 임원 출신이라면 인맥도 많고 사업도 잘할 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기업 시절에는 협력사나 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상냥하게 대하기도 하고 나름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 기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손님이에요. 이전에 쌓아놓았던 네트워크나 명함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택시를 탄 손님이 옛날 직장 동료라도 몇 마디 근황 묻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또 예전엔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에 익숙했겠지만 개인 택시 기사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결과를 혼자 책임져야 해요. 운전 지역, 시간대, 운임 계산, 안전사고 대비, 차량 청소 등 일일이 챙겨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정년 이후에도 나를 존중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성실히 손님을 태워서 평가받는 아주 직접적인 서비스의 세계였던 거죠. 손님에게 불친절하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고 평점이 떨어지면 콜도 줄어드니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결론 내고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패에서 오는 교훈. 위 세 사례를 종합해보면 개인 택시라는 업종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 몸도 예전만큼 못 버티고 예상치 못한 비용 구조나 규제의 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직장에서 누리던 사회적 지위가 새로운 업종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그럼 택시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 지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체력과 의지만 받쳐준다면 혹은 내가 이 업종에 대해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시장 조사를 했다면 개인 택시로도 나름의 수익을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은퇴를 앞둔 분들이 여유 있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할만하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뛰어드는 순간 위험하다는 거예요.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 조사와 간접 경험. 퇴직 전에 미리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아요. 지인 중에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동승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생활 패턴인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는 실제 기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훨씬 현실적이에요. 체력 관리와 건강 체크. 50대 후반이면 이미 여기저기에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운전이라는 직무 특성상 허리나 목에 부담이 크게 갑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루틴을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은퇴를 앞두고 체력 관리부터 해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 계획과 손익 분석. 면허 인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 구입과 정비 비용, 보험료, 각종 세금, 앱 플랫폼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해요. 일단 해보고 안 맞으면 폐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폐업하면 중고로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면허를 되팔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족과의 상의 및 심리적 준비.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만약 수입이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서로 얘기해야 해요. 내가 임원 출신인데라는 자존심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손님 우선 마인드가 필수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죠. 5.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에 개인 택시 기사로 변신했다. 1년 만에 폐업 한 건 그분이 힘들면 그만두지 뭐라는 쉬운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많았겠죠.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든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됐다든가 택시 호출 앱 간 경쟁이 심화됐다든가. 하지만 시작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제 운행 환경을 파악하고 건강과 체력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고 덜컥 창업이나 사업에 뛰어드는 순간 오히려 퇴직금과 시간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 택시가 아닌 다른 업종이어도 똑같이 적용되겠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점을 하든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든 늘 생각보다 치열하고 고정비도 높고 경쟁자도 많죠. 은퇴 후의 삶이 예전만큼 편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번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 아닐까 싶어요. 누구든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어요. 다만 그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1년 만에 뜻밖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때로 씁쓸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계산을 해야 하더라도 미리 발품을 파는 게 결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부디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은퇴 후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